이 테슬라의 독주도 앞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미래의 모빌리티 쪽은 안 좋은 것이 새로 창출되는 것보다 없어진 일종이 더 많다는 거. 내연기관의 종식이 더 빨라질 정도로 전기차 같은 미래 모빌리티가 너무 빨라지고 있다는 거. 유럽과 미국이 수소차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 얼마 전이죠. 며칠 전에 그 미국의 한 언론사에서 네. 그 테슬라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로 현대 네. 차를 뽑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사를 보고 많은 국내 투자자들이 웃었거든요. 네네. 솔직히 좀 비웃었죠. 그럴 정도의 우리가 능력이 되겠냐. 아직까지는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물론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분명히 있어요. 테슬라가 예전만 하더라도 전기차 독주를 했어요. 네. 그리고 기존의 자동차 제작사들은 전기차에 관심이 없었어요. 시장이 지금 보세요. 작년에 670만 대, 올해 최대 950만 대거든요. 전 세계 8천만 대에서 9천만 대 판매가 되겠는데, 그러니까 내연기관 열심히 만들어 놓고 좋은 차 만들어 놔서 이거 그대로 운영만 하면 다 남는 게 돈인데 끝까지 가려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전기차의 득세가 장난이 아니라는 걸 판단을 하고 4, 5년 전부터 본격화하면서 제작사들이 투입을 하다 보니까 이 테슬라의 간격이 많이 좁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이 독주 이런 개념은 많이 떨어져서 아마 그런 기사가 완전히 호맹랑하다 이렇게 보지는 마시고요. 그만큼 이 현대차가요, 2, 3년 전부터 저희 전문가들이 평가할 때 제네시스 모델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도 그렇지만은 i5나 EV6 같은 것들은 진짜 잘 만든 차들입니다. 전기차. 굉장히 잘 만든 그 EGMP 시설에 대해서 이제 계속 그 언급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작년에. 예. 그게 정말 그렇게 뛰어난 어떤 시스템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완성도 측면에서는 괜찮은 세계 수입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차 EGMP, 폭스바겐의 MEB, 그다음에 GM의 얼티엄 이런 이 전용 플랫폼들은요, 완성도는 굉장히 뛰어나고 경쟁력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온 차가 아이오닉 5고 EV6, 그다음에 GV60이거든요. 이런 모델들. 그러니까 그거 말고 이제 GV70 전동화 모델은 별도의 방법으로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2, 3년 사이에 현대차의 어떤 내부적인 변화라든지 이 구조 바꾸고 합종 연행에 대한 것들은 가속도가 더 많이 붙는 거니까 경쟁력은 굉장히 높아서, 그래서 2년 전에 나오는 차는 수준이 현대, 특히 제네시스에 대한 모델은 평가가 굉장히 외부에서 좋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수준이 틀려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미국에서 판매된 그 제네시스가 3배 증가했잖아요. 네. 수익이 극대화되거든요. 방향성은 굉장히 잘 맞추고 있다. 네, 그래서 이 테슬라의 독주도 앞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그만큼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의 수준이 빨라지고 있다는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기에는 말씀하신 그 자율주행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된 프로그램들, 이게 사실 가장 먼저 앞서가면서 많은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 이러닝을 했던 이 테슬라의 경쟁력, 이게 이제 최고라고 봐주는 건데, 이거를 따라잡거나 근접한 어떤 그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시간이 좀 더 걸릴 겁니다. 지금 이제 한 분야를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차의 완성도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3년 정도 앞섰다고 쳤을 때 테슬라가 이쪽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몇 년 후에 따라잡지만 그 기간만큼 또 앞서 나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테슬라는? 벌어지는데 그만큼 이제 속도가 더 빨라지죠. 그래 이제 간격이 좁아지는데 움직이더라도 간격을 쫓아가는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인수합병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인력 양상을 해서 향상시키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 방법도 쓰고, 인수합병부터 안 가리는 거죠. 지금은 뭐 수단 방법 안 가리다 보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일단 예전에 비해 쫓아가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정부가 얼마만큼 R&D부터 이러한 시스템, 산학 연관의 융합적인 시스템을 지원해 주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아마 그런 것들이 새로운 정부 들어주면서 얼마만큼 또 규제를 없애면서 포지티브 정책으로, 네거티브 정책으로 바꿔주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 이 인공지능 말씀하신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 알고리즘, 여기와 관련해서는 빅데이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테슬라가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거는 먼저 출발을 해서 먼저 많은 차를 통해서 그 빅데이터를 수집을 했고 그걸 통해서 이러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쟁력을 인정해 주는 건데, 소프트웨어 쪽에서. 근데 이제 지금 중국에서도 바이두라든가 이런 쪽에서 열심히 막 하고 있잖아요. 그 정부에서 밀면서. 근데 그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일간에서는 뭐냐면, 이러한 데이터들을 공공 데이터로 인정하는 순간.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특정 그러니까 특정 기업의 정보가 아니라
모든 공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법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랬을 때에는 이쪽 산업이 후발주자들이 쉽게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쉽게 오를 수 있지만은 그거를 공공으로 내준 기업에 대한 이니셔티브가 또 있을 거예요. 보이지 않게 작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두 가지일 거예요. 이거를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면은요. 내가 초행길이에요. 네. 초행길이고 근데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갔던 길은 눈에 있기 때문에 이격이 2차선이 적고 우회전은 어떻게 하고 어떤 요소가 위험 요소가 있어. 이걸 아는 게 바로 빅데이터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초행길 그런 빅데이터는 없어도 한번 가보진 않았어도 나는 운전 스킬이 있어. 스킬로 보완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건 후발주자들이 아까 알고리즘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무장을 하고 빅데이터는 없어도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겸비되어 있을 때는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싸움이 치열하게 이루어진다고 보면 돼요. 빅데이터는 내가 갔던 길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사고를 줄이면서 가장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어라는 거. 그래서 갔던 길에 대한 장점은 그게 바로 빅데이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생각하시면 아 이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테슬라의 그 선발주자로서의 강점 그거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 유지될 수밖에. 왜냐하면 더 누적되고 전 세계에 판매된 차가 50만 대에서 오는 정보를 빅데이터 그런 회사가 제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OTA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적용을 해서 실시간 무선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부족도 많이 탈피했던 이유가 4개 쓰던 반도체를 하나로 통합칩을 만들고 하드웨어를 역할했던 건 소프트웨어로 대체를 하고 그런 것들이 다른 일반 자동차 제작사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치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스타트업에 남아있는 정신인데 이게 굉장히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혁신의 아이콘은 확실한 부분이고 이제 도치코인 이런 얘기만 좀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그 라이다 센서 얘기하셨고 또 카메라 시스템 네네. 뭐 예. 여러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3가지 방식에 대해서. 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주행하는 그 여러 가지 정보를 전방 후방 측면의 어떤 정보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3가지 시스템 기술 이거 가운데에서 결국 세계 표준화는 하나로 될 것이냐 아니면 이 3가지가 다 계속 갈 것이냐 이게 따라서 딱 하나로 가기는 쉽지 않아요. 관련 산업이 완전 요동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망하고 흥하는 데도 많은 거죠. 예전에 그 베타 방식의 VHS, 베타 하던 데는 완전히 홀딱 다 없어졌거든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이 자율주행 쪽에 대한 알고리즘이나 센서의 방식은 딱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아직까지는 좀 약해요. 근데 카메라하고 라이다 이런 것들이 조합이 되고 또 훨씬 더 저렴한 레이더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응용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문제가 있는 것이 이제 이 한정적인 게 야밤에 심야를 인식 못 한다든지 먼지가 많은 오프로드 그다음에 폭우, 폭설 갔다가 반사가 제일 안 되거든요. 그러겠네요. 예, 또 포톨이라든지 뭐 신문 덩어리 떨어진 거 이런 거 인지 못하는 것들도 많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맑은 날 직선에서 차가 많이 없는 데에서 스위치 눌러서 1분 활용하세요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 사실 이런 걸 따지게 되면 자율주행이 아니죠. 그렇죠. 예, 광화문에 러시아워 때 아침에 풀어놓고 막 불법 뛰어가는 거 자전거, 오토바이 뭐 난리 난 상태에서 제대로 운전해야 되는데. 그거 몇 개면 우리나라 사람 사망하면요, 네가 책임지려면 끝나는 건데요. 감히 시도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자유스럽게 되기 위해서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테스트하는 거 뭐 1000만 킬로미터를 무사고했어 뭐 이런 거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속도가 느리고 한산한 도로에서 1000만 킬로 그리고 오토노머스 비키라고 써 있으면 차가 다 피해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게 1000만 킬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숨어서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진짜 진정한 또 러시아에 집어넣고 심해에 집어넣고 이게 1000만 킬로가 진짜지 1000만 킬로에서 무사고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킬로 쓴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돼. 실제하고 우리가 가상으로 일단은 시뮬레이터나 아니면은 임시로 만들어서 시범 모델 모니터링하는 거하고는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어쨌건 3가지 시스템을 다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그렇죠. 저희가 지금 이해를 그냥 가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만약에 하나로 어떤 표준화되는 어떤 그런 조짐이라든가 이런 시그널이 나왔을 때에는 그때는 정말 긴장해야겠네요. 그러면 그쪽에 뭉치지 않으면 가는 거죠. 그냥 일단 나는 예에서 라이다 쪽에 관련된 어떤 산업의 네. 기업 주식을 들고 있는데 저 카메라 렌즈로 간다. 네, 네. 그러면 그냥 바로 이쪽으로 숟가락 얹어 있죠. 이쪽 빨리 정리하고. 그게 바로 이제 정보 입수라든지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을 해서 미리부터 반걸음 앞서야 된다는 전략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특히 이제 미래 모빌리티 변화가 워낙 급변하고 있어서 요새 보면은 뭐
벌써 사양 산업으로 떠오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진짜 그 사양 산업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 있지 않습니까? 부품 지금은 워낙 많은 부품이 하나의 차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네. 만들어지는데 이제 전기차가 이제 대세가 되게 되면 확 줄어들게 되잖아요. 반으로 줄죠. 원래 3만 개의 부품이 13,000개에서 18,000개니까 반으로 줄고요. 또 모듈별로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정비업 같은 경우에도 한 70%가 망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부에 제동과 그다음에 현관화 또 이런 장치들 있죠. 몇 개 하부 장치만 빼고 위에는 손을 못 대요. 할 수가 없습니다. 배터리를 대겠어요? 모터 모듈을 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완전히 시대가 변한 거죠. 보통 이제 자동차는 수리비, 정비가 엔진룸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엔진하고 변속기가 통으로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미 뭐 예전부터 레드오션화 됐지만은 이 변화가 각 분야별로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거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진짜 그러고 보니까 카센터가 많이 없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없어지고 있고 이미 레드오션화 됐는데 문제는 저도 요청을 많이 받는데 전국에 우리나라가 4만 5천 개의 정비업소가 있어요. 아, 그래요? 4만 5천 많네요, 개인데 아직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15만 명 이상의 종사인원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연합회장들이 요청이 오는 것이 우리 전기차 교육 좀 시켜달라. 전국에서 현대차 직영점 이런데 이 수입차 몇 개 빼놓고는요 전국에 100개뿐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거의 정비업소에서 전기차는 물론이고 하이브리드차도 정비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누적돼서 늘어나는데 교육도 못 받고 교육시킬 기간도 없어요. 그러면 그 제조업체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조업도 역할이 되고 정부나 지자체가 매칭 펀드로 비용을 넣어주고요. 또 대학도 연계를 하고 제가 이제 작년부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산업부나 이런데 비용을 받고 기재부 설득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또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동차 관련해 99% 교수들은 기계공학 전공이에요. 엔진 변속기 전공입니다. 배규 처리 장치 전공이에요. 다. 근데 엔진 변속기 빼고 전기차 들어가니까 멘붕이 되잖아요. 그렇죠. 배운 적이 없어 교수도. 교수 교육을 시켜주고 있어요. 인스트럭터 교육 있죠. 얼마나 답답해요. 이거 언제 교수들이 배워서 현장에 가서 그 지역 사람들 교육시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정부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빨리 해주는 거.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유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짜 그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보통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할 때 가장 쉽게 사용하는 방식이 그 은퇴하신 분들 아니면은 그분들 이렇게 그 길거리 정화 운동 네. 뭐 이런 쪽에다가 많이 활용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응용을 해서 실제로 그 관련된 경륜이나 노하우에 대한 것들을 써먹어야 되거든요. 그런 그렇죠. 일자리가 관련된 만들어져야 업계 돼요. 종사자들을. 그러니까 일용직 같은 거 있죠. 의미 없는 거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일자리 창출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진짜 제대로 된 직종 을 제대로 한 자리라도 만들어주고 또 기존의 일자리를 유지시켜주는 거 있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앞으로 미래의 모빌리티 쪽은 안 좋은 것이 새로 창출되는 것보다 없어지는 일종이 더 많다는 거. 생산직도 10명에서 3명 빼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죠. 어차피 로봇이 점점 대세가 돼가고 있으니까. 거기다 부품수 죽고 당장 지금 작년에도 아이오닉 5를 울산 공장에서 만들 때 노조한테 협상을 하면서 야 지금 한 라인을 전기차로 바꾸는데 10명 중에서 3명은 딴 데로 가야 돼. 노조가 멘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아리 공장 기아차를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만드는데 노조가 반대하는 이유가 우리 100% 사람 안 움직이고 그대로 쓰게 해줘. 근데 그건 또 회사 입장에서 그러면 아, 이건 불가능하죠. 경쟁력이 불가능하죠. 떨어지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얼마큼 현명하게 처리하냐. 여기에 이제 정부가 개입이 돼서 얼마만큼 업종 전환이나 전환 교육도 그렇고 또 비용을 투자를 해서 이런 것들 유연성 있게 만들어주는 게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이게 결국은 새로운 산업 쪽에서의 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건데 교육이 되면. 네네. 근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저희가 현대 모비스에 대해서도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네. 갖고 있거든요. 근데 모비스도 물론 그 뭐라 그럴까요? 부품도 부품이지만 그죠? 그 서비스를 통한 자동차 서비스를 통한 수익 창출 이게 상당한 그 수익원이잖아요. 매출. 굉장히 크죠. 그럼 말씀 들어보니까 이 큰 수익원이 갈수록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거죠. 변신을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비스 같은 현대모비스도 경우에도 아슬아슬하네요. 예, 아슬아슬한 거죠. 그러니까 변신을 빨리 해서 차량용 반도체를 팹리스 형태로 설계한다든지. 그래서 지금 이제 전자 쪽이나 이런 쪽을 합쳐서 계열사들을 합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너지를 내는 이유가 차량용 반도체도 숟가락 얹어서 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에 원천 기술 확보는 물론이고 팹리스를 해서 파운드리나 뭐 삼성전 이런 데 의뢰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역량을 키워야 되는 거고요. 또 생애 주기용으로 가기 때문에 예, 지금 마스라 그러잖아요. 모빌리티 에서 서비스 약자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전기차를 자율주행차를 만들면서 생애 주기형 관리로 갑니다. 차만 만들어서 차만 판들은
자동차 제작사가 아니라 앞으로는 자동차 제작사가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의 완성이라는 개념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요람부터 무덤까지 모든 걸 관리해주는 시스템으로 가요. 요즘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들이 진출하는데 이게 다 관련된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제가 이제 이 상생협력위원회 그것도 자장을 봤었기 때문에 기준을 다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진출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고요. 왜? 그리고 그 중고차를 관리하게 되면 신차까지 연동할 수 있는 충성 고객의 유지가 가능하고 자사 차량에 대한 가치를 올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인증 중고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마스라는 생애 주기형 플랫폼 관리에 있어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죠. 이게 글로벌 기업들이 다 진행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오늘 교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뭐 현대차, 기아도 그렇고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뭐 여러 다른 기업들 그냥 단순하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의 키워드 가지고 평가할 게 아니라 지금 변화하는 트렌드, 시대적 그 미래 이거의 변화에 맞춰서 이 기업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도 한번 예상을 해봐야겠네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평가 자체가 딱 확실하게 그림은 안 나오더라도 방향성, 흐릿하게 보이지만은 방향성, 방안이 아니라 방향만 봐도 돼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거럼 앞선 정보 입수를부터 시작을 해서 변화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어떤 기업의 투자라든지 방향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주는 거 이 부분들이 앞으로 더 중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요새 이제 정부 자문도 많지만은 특강 같은 것들도 많아요. 그리고 많이 해주는 이유가 기업들 CEO들 있죠. 네. 상공회에서 특강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데 다 CEO들인데 CEO들은 정보가 메말라 있어요. 그렇죠. 하나하나 현실에 돌아가고 있는 정보를 듣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정보를 제대로 입수를 해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임무다. 그리고 그게 회사가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해주는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서 지금서부터 뭔가 결정을 잘해야 네. 몇 년 후에 거기에 잘 적응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어려워지는 그럼요. 거니까. 그래서 능동적으로 지금 변화에 대해서 즐기는 기업이나 이런 데는 살아나는 거고요. 대처 못하고 물속에서 물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개구리가 못 느끼는 거 있죠. 이런 경우는 그냥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벌써 눈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 그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고 또 내연기관의 종식이 더 빨라질 정도로 전기차 같은 미래 모빌리티가 너무 빨라지고 있다는 거. 저는 걱정이 돼요. 모든 분야가 이렇게 되면 경착륙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연착륙이 되려면은 중촉 기간이 3, 40년 있어야 되는데 지금 20년으로 줄었고 15년으로 줄었어요. 너무 빨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준비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거. 그거를 눈여겨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수소차 부분 우리가 기대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수소차 이제 현대차가 포기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작년에 좀 나왔었죠. 수소차는 말씀드리면 한이 없을 것 같아서 이제 많이 얘기했으니까 수소차에 대한 것들은 거품을 일단 빼야 됩니다. 거품 빼라는 게 뭐냐면 뭐 이번 정부 들어와서 사실은 대통령까지 홍보대사까지 진행을 했는데 저도 이제 정부 자문을 해주니까 다 거품 빼라고 계속 강조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승용차가 수소전기차로 나오는 것은 우리 이 정도 기술이야라는 부분이거든요. 딱 한마디로 제가 정해야 합니다. 유럽과 미국이 수소차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 안 한다는 건 뭐냐? 아직 돈 되기에는 비즈니스 모델에게는 너무 빨라. 제가 강조하는 것도 촛불되지 말라. 제가 말하는 촛불은 자기 몸 태워서 걸음되지 말라. 그래서 원래는 수소전기차는 꼭지가 정부도 이미 발표를 했고 현대차도 그 방향 고민을 하고 있는데 3년 전에 액션트라는 스위스 수출하는 수소 트럭 아시죠? 네네. 세계 최초로 하는 방향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소는요 장거리 트레일러 장거리용 그렇죠. 대용량 이런 것들이 맞고 트램, 기차, 선박 그다음에 중장비 있죠. 건설기계, 후크레인이나 브로도저 같은 거 디젤 엔진을 대신할 수 있는 없거든요. 그걸 후속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수소 연료전지이기 때문에 그런 대용량으로 해서 차고지 중심으로 충전 설치하고 이게 맞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궁극의 차이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 눈여겨보시고 거품을 빼서 제대로 안겨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당장 전기차라는 거. 수소차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전기차 이후에 그렇죠. 수소의 생산, 이동, 저장, 해결 과제가 너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요, 왜냐면 그래 수소차에 대한 기대감을 또 의외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네, 저한테도 그냥 무조건 투자예요. 수소차만 들어가면. 그래서 수소차 관련주 해가지고 한 3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관련주들 가지고 있는데 20년 갖고 계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그 저한테 주세요. 제가 방향성 가르쳐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시는 그 교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산업을 이해하니까 우리가 투자의 포인트, 그다음에 투자의 시기까지도 적절하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오늘 정말 좋은 인사이트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을 것 같고요. 그냥 막연하게 자율주행차
자, 물론 주식도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야 뭐 펀더멘탈에 신경 쓰지 않고 수급 땡길 때 좀 해가지고 차익 남기겠다 이런 분도 있겠지만 정말 그 기업에 중장기적으로 그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한번 다 고려해서 네, 그 기업의 장점과 약점, 산업의 흐름 이거를 정확히 이해해야 큰 돈을 벌든 망하지 않든 맞습니다. 되겠네요. 하여튼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많은 도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